그 지붕을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지붕 재료는 요즘 건축물에 있어서는 외벽 재료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수층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 그 겉에서 보이는 어떤 마감재가 완벽하게 방수를 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수층이라기보다는 그 빗방울을 막아내는 정도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지붕 재료랑 외벽 재료가 같이 사용되기가 더 쉬워진 거예요. 동일하게 보이도록 사용하기가 되게 쉬워진 거예요. 지붕은 경사 지붕이냐, 뭐 평지붕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평지붕을 5도 미만의 구배를 지니면 평지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경사 지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평지붕인데 왜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구배를 갖고 있냐? 이유는 물을 빼주기 위한 거죠. 완전히 평평하게 되면은 물이 전체적으로 수영장처럼 찰랑거릴 테니까 기울여줘가지고 빗물을 배관으로 해서 뽑아내려고 구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징크 세워접기한 지붕 보여주는 거고 자아비드 작품인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외벽 재료가 그러니까 지붕 재료가 외벽 재료랑 동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외벽 재료가 지붕 재료랑 동일하게 갈 수도 있어요. 요즘엔 이런 디자인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외벽에 쓰인 어떤 상세랑 지붕에 쓰인 상세가 동일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 상세는 달라요. 근데 마감재는 동일하게 간 경우에요. 마감재를 봤을 때 제일 오래된 것부터 보면 우리가 움집에서 나온 초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초가는 대표적으로 그 갈대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빨대처럼 가운데가 비어 있는 기다란 어떤 배관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유기질이죠. 식물이니까. 얘를 따라서 빗물이 흐르기 때문에 일단은 방수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얘를 다 엮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형이라고 그러는데 단열 성능도 동시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해결이 되니까 사실상 되게 좋은 재료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친자연적이기도 하고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근데 유기질이니까 거기에 뭐 벌레라든지 쥐 같은 게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막아내면 되겠죠. 가격도 싸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그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장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현대적으로 한 사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갈대를 사용해서 외벽 마감한 거, 외벽을 채우는 걸 봤잖아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붕도 그 외, 지금 갈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E형을 사용을 해서 지붕을 했어요. 근데 형태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은 전기톱으로 잘라내가지고 되게 반듯하게 면을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 오른편 아래 사진 보면은 가까이 가서 찍은 건데 확실하게 그 E형인 게 갈대 단면이 확실하게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벽체의 단면을 잘랐을 때 실내 쪽이 경사가 더 올라가 있고 실외 쪽으로 갈수록 그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단면이 이 갈대의 단면이 그래야지 물기가 벽을 타고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물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향 쪽을 바깥쪽으로 잡아놔서 물이 타고서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고려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재해석의 사례였고 우리나라 어떤 전통 건축물 보면 초가 지붕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 E형을 이제 짜는데, 얘를, 한 25m, 25cm 간격으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E형 덩어리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게끔, 마치, 우리가 너와 지난 시간에, 요번 시간에 보겠구나. 그러니까 기와지붕 보면은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E형 덩어리들도 그런 식으로 겹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묶어가지고
초가 지붕을 만드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꾸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물이 많이 배어들고, 그리고 빳빳한 어떤 강성도 많이 사라지고, 또 유기질이기 때문에 썩기도 하고,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얘를 주기적으로 갈아주게 되죠. 근데 요거를 흉내내가지고 요즘에 인조초가라는 제품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이 오른편 사진에 있는 게 PVC 재질로 만든 인조초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무슨 한식 막걸리 집을 간다. 근데 간판 위에 이렇게 초가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그거는 PVC로 만든 저런 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근데 왼편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형을 이렇게 쫙 엮어서 서로 겹치게끔, 기와처럼 겹치게끔 해서 지붕에다가 이렇게 쌓는 과정이에요. 이게 전통 방식으로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지붕 기와인데, 지붕 영어로 뭐 싱글이라 그러는 거. 얘네들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서로 겹치게끔 해서 지붕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뭐 못으로 박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먼저 이제 지붕 타일을 보면은 독이질 소재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와로 나타나는 게 요즘에 쓸 수 있는 재료가 아예 뭐 전통 기와처럼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태리나 스페인에서 들어온 기와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시멘트로 만든 제품도 있고 뭐 그런데 지붕 타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훨씬 더 작은 규격이고 진짜 타일처럼 만들어진 굉장히 얄팍한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품으로 나와 있는 어떤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어떤 지붕 재료 기와랑 다른 것은 얘가 거의 그냥 직사각형 형태로 판판한 판상으로 나와서 얘를 못을 박아가지고 서로 겹치게끔만 아래층하고 위층 사이가 이렇게 서로 겹치게끔만 시공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너와 싱글이라고 보면 돼요. 타일 형태로 나온 제품이고 그리고 그런 제품이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토 벽돌하고 같은 방식의 같은 재료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연스러운 흙의 고유의 빛깔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시공했을 때 어떤 그 외장의 느낌은 지금 보는 사례처럼 나와요. 여기에 어떤 벽을 하고 벽돌하고 되게 비슷한 색깔의 저런 식의 어떤 그 지붕 타일을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색깔이든지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지붕 타일이 나오기 전에 사용된 판석이 있죠. 자연석 판석. 이렇게 얇게 켜지는 자연석, 편암을 사용을 해서 전판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판암을 사용해서 만든 지붕 재료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사용하던 거예요. 근데 뭐 그 전판암이라는 게 편암이라는 게 여기저기 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니까 그런 게 있는 지역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지붕 재료였죠.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역청 사용을 해서 일단 역청이 방수에 가장 되게 좋은 소재니까 방수 재료기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섬유질에 입혀가지고 만든 지붕 소재인데 섬유질에 입혔다는 얘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두께가 되게 얄팍해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싼 거죠. 그리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방수성은 좋고 그래서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업자분들이.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그 일반 주택 지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얄팍하기 때문에 애가 오래가는 재료가 아니에요. 자, 먼저 이건 슬레이트 그 파남으로 만든 거 전파남으로 만든 그 지붕인데 이게 이제 다 자연석이고 네모난 형태로 가공이 됐고 걔를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겹치게 한 거예요.
이 겹치는 형상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붕 시공은 맨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외벽도 지금 이렇게 싱글로 똑같이 덮어가지고 지붕이랑 그 외벽의 재료를 일부러 같은 방식으로 지금 시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아스팔트 싱글이라서 이렇게 이 아저씨 옆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얄팍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시공 방식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많이 쪼개진 것처럼 하려고 제품은 겹치는 부분에서는 이어지게 유닛 단위가 보다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성은 더 높겠죠. 큰 부위가 한 번에 시공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가는 다른 지붕 재료에 비해서 싸긴 하지만 성능도 그럭저럭 괜찮지만 그렇게 견고한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멘트로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지붕인데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예전에 많이 지었던 시골에 지었던 집들, 표준 주택들 지붕, 뭐 오렌지색, 하늘색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 지붕이 시멘트 보드로 돼 있죠. 목재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목재널. 그래서 우드 사이딩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보여요. 지붕에다가 목재널로 싱글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거의 재료가 계속 연결되는 느낌으로도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와를 볼 텐데, 일단 한식 기와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기와는 암기와 숙기와가 있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따로 있는 거. 그래서 암기와는 밑에 이렇게 되게 넓게 보이는 면이 암기와고 위에 동그랗게 솟아있는 부분을 숙기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은 원래 전통 건축에서는 그 석가래를 만든 다음에 거기 개판이라고 불리는 나무 합판 같은 거를 대가지고 면을 구성하고요. 그 위에다가 진흙을 알매흙이라고 불리는 진흙층을 되게 두껍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을 여러 가지 곡선, 우아한 어떤 곡선 같은 거를 그 흙으로 잡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암기와를 먼저 붙여요. 그리고 암기와하고 암기와 사이에 빈틈이 생기는데 그 위에다가 숙기와를 역으로 이렇게 솟도록 덮어가지고 그 틈을 메꿔주는 방식으로 시공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의 한옥은 그 부분 알매역을 메우는 그 두꺼운 부분을 단열재로 바꿔버려요. 이게 이제 수성연질 우레탄 폼. 우리 단열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사하면은 나중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생기는 구성되는 그 우레탄 단열재인데 얘를 써가지고 그 볼륨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은 일단 단열 성능이 생기는 거. 전통 지붕은 단열 성능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무겁기까지 했죠. 근데 무겁지도 않고 시공성이 되게 좋은 거죠. 요즘은 보통 그렇게 시공을 하고 그리고 서양에도 암수기와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스페인하고 이태리식이 있어요. 요즘에 주택가 가보면은 주황색 빛깔이 도는 테라코타 재질의 그 지붕을 볼 수가 있는데 기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페인하고 이태리식이에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의 어떤 형태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전통 기와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암기와끼리만 있는 부분 사이에는 진흙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숫기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암기와만 시공한 상태. 호이와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각 부위별로 이렇게 다른 지붕 재료가 있죠. 이게 전통 지붕이고요. 근데 요게 왼편에 보이는 게 스페니쉬고 오른편이 이태리인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암기와에 해당되는 부위가 이태리 거는 평평하고 스페인 거는 거의 숫기와만큼이나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반경을 이루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공하는 거 보면은 우리 옆집도 지금 몇 년 전에 지었는데 이걸 쓴 것 같은데 이태리산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시공하기가 얘가 평평하니까 밑에 합판하고 뭐 방수포 대고
위에다가 얘를 시공하기가 더 편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스페인 방식 같은 경우는 얘가 아무래도 암기화가 이렇게 곡면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 그래도 많이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리에 위치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채워 넣어야지 이 위치가 잘 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을 여행해서 보면은, 여행할 때 보면은 그 주택단지에 뭐 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 보이는 것처럼 무슨 석회로 마감을 했지만, 지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황빛 또는 타일이 기와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든 어떤 그 기와라는 거. 그리고 저게 옛날에 고안이 됐지만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을 만큼 괜찮은 어떤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식 기와도 그렇게 미리 못자국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리고 저렇게 안에다가 흙을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뭐 우레탄 단열재 같이 뭔가 커다란 볼륨을 채워야 되지 않고 얘네들처럼 그냥 합판 위에다가 시공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것도 얼마든지 요즘 건축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안 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걸침기화라는 것은 암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거고, 요즘에 만든 거예요. 보통 시멘트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런 형태를 금속으로 따라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저걸 뭐 구워서 테라코타 방식으로 하지, 아니면 시멘트로 하든지, 왜 저걸 금속으로 할까 싶은데, 금속이 두께도 되게 얇고, 하나의 층을 이루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금속 기화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따로 방수층을 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방수가 되는 거예요. 금속 지붕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암수가 한 덩어리로 붙은 제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파상 형태로 나오고, 얘네들을 이제 겹쳐가지고 시공을 하고, 아까 그 싱글 타일 보여줄 때 약간 파상 형태도 있었는데, 뭐 싱글 타일하고 뭐 제작하는 방식이라든지 시공하는 방식이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암수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붙었고, 이거는 이제 후대에 나온 거죠. 전통 방식은 이태리, 스페인, 우리나라에서 볼다시피 이걸 따로 분리를 했었는데, 이건 요즘에는 이걸 아예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공성도 더 좋겠죠? 근데 뭐 지금 오른편 아래에 있는 이런 기와를 썼을 때 이게 이제 주로 계량식 한옥이라든지 한옥 그 보존지구 같은데 중요하지 않은 건축물들은 이런 어떤 기와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는 저런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뭐 구멍가게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랬을 때 진짜 전통 기와랑은 분명히 달라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어떤 마감의 느낌은 들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범위 안에서는 저런 걸 많이 쓰고, 그런 면에서 좀 어떤 이 제품이 더 좋은 어떤 디자인, 근데 일부러 쓰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제품 자체에 부족한 면이 있어요. 좀 더 개발을 하고 디자이너의 어떤 수준에 맞춘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이런 얘기, 뭐 제가 국법이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첫 수업에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건설업계, 건축 설계 쪽, 이쪽 계열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쪽이요. 건설 자재예요. 건축 자재.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면요, 더 이상 낭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건축 제품이, 건설 자재들이, 모자란 게,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에 모자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옵션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뭐 기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와라는 건 옛날부터 만들던 그런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진입장벽이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많이 투입되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상품성이 되게 좋은 것을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한국은. 그리고 이건 금속기와인데, 보다시피 지금 마감의 형태는
전통적인 뭐 싱글을 흉내를 낸다든지 그러지만 되게 거대한 하나의 그 얇은 금속판으로 돼 있어서 이거 몇 개만 붙이면은 이 전체 면적이 쉽게 시공이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금속판으로 더 이상 남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금속판으로만 할 수 있는 어떤 지붕 재료는 요즘에 나온 재료겠죠. 되게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방수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싸지만, 심지어는 평평한 평지붕에 가까운 굉장히 완만한 경소에도 이 금속 지붕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와우강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평지붕인데, 방수 여러 번 공사했는데도 아주 물이 엄청나게 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곳에는 뭐 더 이상 뭐 어디 균열이 가갖고 거기를 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마다 뭐 되지도 않는 그 보수 공사를 하느니 그냥 완만한 경사를 만들고 거기다 그냥 금속 지붕을 덮어버리면은 금속판으로 접어갖고 그러면 해결이 한 번에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도 되고 있고요. 와우강 같은 경우는. 자, 금속판은 일단 판상의 형태로 돼 있는 쇠판인데 얘를 서로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세워서 붙일 것이냐, 아니면 뭐 직각으로 세워서 서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은 암수기가 마치 있는 것처럼 위에다가 탭 같은 거를 따로 대가지고 빈틈을 메꾸는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워접기, 직각 세워접기, 롤캡 방식.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워접기는 두 개의 판이 만나는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절곡을 해서 위에서 서로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줘요. 한 두세 번 정도 더 접어서 이런 식으로 말리게 돼요. 그럼 빗물이 타고서 그냥 흘러서 내려가는 거죠. 이 이음매 사이로 들어갈 여지는 없겠죠. 그리고 지붕 끝에 처마에 왔을 때 이 부분을 다시 접어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방식이 있어요.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얘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클립을 미리 얘가 접히는 곳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걔한테 맞춰가지고 그 제품을 일단 갖다 댄 다음에 위에서 기계로 이렇게 한꺼번에 접어주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일단 둘이 나눠 있는 상태에서 끝을 잡고서 접어버리는 거죠, 같이. 이게 직각 세워접기 바로 이 경우였고요. 단면을 보면 그렇게 완전히 그 180도가 접히도록 접는 게 아니라 그냥 90도만 접어버리면은 얘는 직각 세워접기가 되고, 얘는 그냥 세워접기고 얘가 직각 세워접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라가내면 되고 캡 역할을 하는 마치 숫겨처럼 그런 어떤 제품을 그 부재를 위에다가 따로 씌우는 방식이 있는데 걔를 롤캡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냐? 기능적인 이유도 있지만 의장적인 이유가 더 커요. 그래서 얘네가 각각에 만든 어떤 그림자라든지 외장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90도 각접기를 하게 되면 그림자가 더 뚜렷하게 보일 거고요. 세워접기보다는 더 아마 두껍게 보일 것 같고, 롤캡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그림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선처럼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 거를 뭔가 의장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 중에 뭔가 선택을 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타일 방식으로 나와요. 금속 그 지붕 제품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끔 끝부분이 미리 접혀 있어서 이어 붙이면 되고, 골강판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죠. 제일 오래된 건데 사실은 금속 지붕 중에서. 그래서 지금 타일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이고, 프랑크 게리의 어떤 그 작품이 금속으로 많이 마감이 되는데 지붕 재료로 주로 이렇게 사각형의 그 패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커다란 타일 제품을 사용한 거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면에서 위의 재료랑 아래 재료가 서로 맞물리게끔 그 하부가 접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딱 포개면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시공을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속 절판 있기는 이렇게 이거는 골강판의 어떤 발전된 형태라고 보는데, 이건 칼집이라는 제품인데요.
주로 시공성이 되게 뛰어나요. 이게 얘네들은 그냥 겹치면은 마치 마루널 딱딱딱딱 하면서 있듯이 이렇게 이 정도 폭으로 나와 있는 이 판들을 서로 조립식으로 딱딱 이어붙이면은 바로 시공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 폭 정도 하면 보통 30cm 정도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광판하고 되게 비슷한 어떤 마감의 느낌이 있는데, 골은 훨씬 더 많죠. 그럼 이전에 있는 그 금속판 세워접기랑 뭐가 다르냐? 얘는 이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강성이 마치 골광판처럼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장스팬, 거대한 어떤 뭐 스테디움이라든지 그런데 실내 체육관 같은데 거대한 지붕을 금속판으로 마감할 때 얘를 주로 많이 써요. 가까이서 보면 얘가 예뻐 보이지 않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선 정도로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가 되려면 어느 정도 강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공성도 높아야 되고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한 번은 아니지만 한 번에 굉장히 긴 면적을 한꺼번에 간단하게 서로 붙이면서 조립식으로 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평지붕으로 넘어갈 텐데 평지붕의 이제 단면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콘크리트로 평지붕을 구체를 만든다 그래도 그 위에다 묵은 콘크리트를 다시 설치를 하거든요. 그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묵은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와이어 메쉬는 사실 넣긴 넣어요. 그래야지 균열이 나더라도 하나의 덩어리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의 역할은 방수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묵은 콘크리트를 치면서 얘를 완전 수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드레인이 있는 쪽으로 경사가 지도록 얘를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 역할은 방수층 보호도 하고 수평면의 구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콘크리트 위 아니면 그 아래다가 도막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침투성 방수제로 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합 방수는 제일 좋은 방수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위에 이제 방수층을 보호하는 그 방수층도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견고한 어떤 방수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평지붕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묵은 콘크리트 구배지게 하고 아예 그 익스펜션 조인트까지 이렇게 벌려 놓은 거예요. 여름에 수축 팽창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인트를 이렇게 만드는 꿈을 한 경우고 여기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평지붕 많이 볼 수 있는데 걔가 이제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 도막 방수예요. 근데 제품 색깔이 주로 초록색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칠해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어떤 평지붕이 우리나라 일반 주택가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근데 얘가 도막 방수다 보니까 얘가 깨지고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 방수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견고하니까. 더 고가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평지붕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여기에다가 따로 뭐 석재를 깔아서 마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은 이런 어떤 우레탄 도막 방수를 제일 많이 보게 돼요. 뭐 회색도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 그리고 콩자갈이 깔린 경우도 있는데 콩자갈은 그 평지붕이라도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는 곳에다가는 콩자갈을 깔죠. 그걸 까는 이유가 밑에 방수층이 있는데 방수층을 보호하려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은 도막방수 이제 뭐 우레탄 도막방수처럼 이게 없다 그러면은 햇빛이 내려치면서 자외선 때문에 이게 변질이 되고 그래서 균열이 가고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래서 콩자갈은 어떤 그런 자외선으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방수층의 변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평지붕을 뭔가 테라스처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그냥 도막방수 초록색 있는 채로 방치하진 않죠. 거기다 뭔가 바닥 마감을 하게 되는데,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은 아무래도 그 돌을 석재를 사용을 하는 거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면 우리 학교처럼 목재 데크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재료죠. 근데 포장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실외에 하는 포장석하고 단면이 달라요. 왜냐면 이게 평지붕이다 보니까 구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포장석 자체가 그냥 그 구체에 접착 몰탈로 완전히 부착이 돼 있다 그러면은 포장석 자체도 구배를 따라서 기울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빗물이 포장석 위로 흐를 거예요. 비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뭐 하수가 막히면은 그 바닥 마감이 위에 물이 고이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보통 평지붕에다가 석재로 바닥 마감을 하게 되면은 아주 얕은 기둥들을 놔요. 걔를 피데스탈이라고 부르는데, 그 피데스탈 제품 높이 조정을 미세하게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걔를 일단은 그리드 형태로 배치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그 포장석 제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맞춰주고, 그 피데스탈 하부에 있는 실제로 방수층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그 묵은 콘크리트가 구배가 져 있어서 그 포장석 사이로 스며드는 물을 아래서 그 드레인 쪽으로 흘려보내주게 되는 단면이 되는 거예요. 목재 데크는 피데스탈을 쓰는 것보다는 보통은 그 갈바로 되어 있는 그 각관을 프레임을 짜가지고 바닥에서 띄워주죠. 자, 먼저 콩자갈 마감이 되어 있는 평지붕, 이게 이제 방수층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대신 이거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라는 의미는 아니죠. 지금 난간도 없잖아요, 지붕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오른편에 가구도 갖다 놓고 야외용 가구 갖다 놓고 테라스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느낌 좋으라고 만약 그 석판으로 이 바닥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하부에 방수층이 따로 묵은 위에다 방수 처리해주고 드레인 쪽으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구배도 해주고, 그리고 대신에 그 수평은 이 위에다가 만들어주는데 높이 조절이 가능한 피데스탈을 이렇게 등간격으로 배치한 다음에 위에다가 석재를 올려놔가지고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이는 바닥 마감이 되고, 비가 오면은 이 틈새 사이로 물은 스며가지고 이 아래에서 흘러서 드레인으로 빠지게 되는 구조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학교 건물에 일단은 없고요. 저구에 없고 마감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과천현대미술관에 오게 되면은 거기 그 옥상 테라스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면은 이렇게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옥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뛰어다니면은 퉁퉁거리면서 밑이 울리는 게 느껴져요. 돌인데. 이유는 이런 식으로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목재 데크로 마감한다. 그럼 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실 걔를 이렇게 드러내 보면은 밑에 프레임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아연도 각관으로 해서 잡아줘요. 그리고 이 경우는 아연도 각관이 녹쓰는 걸 방지하려고 피데스탈로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떠지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보통 한국에서 시공할 때 보면은 그냥 아연도 각광을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냥 피데스탈 없이 올려놓는 식으로 시공을 많이 해요. 자, 이제 녹화 지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 텐데, 이전에 한번 봤지만, 국법할 때 한번 봤거든요. 마감재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녹화 지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경량형, 중량형으로 나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무가 있고 관목이 있고 이런 지붕은 중량형이에요. 근데 경량형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마치 녹색 카페트 깔아놓은 것처럼 그냥 초록색 그 어떤 식물, 아주 조그만 식물들이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얄팍한 그 녹화 지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걔가 왜 얄팍하냐면은 지피식물, 그냥 표면에 이렇게 거의 이끼처럼 자라는 그 정도의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흙을 깔고 그런 식물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얘들은 많이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 지피식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경량형이나 중량형 둘 다 인공토를 사용을 해요. 이제 일반적인 그 조경할 때 쓰는 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공토를 사용해서 훨씬 더 가벼운 흙을 사용하게 되고요.
장점이 있다면 경량형 같은 경우는 두께도 얇고, 단면 두께도 얇고, 손도 많이 안 가고, 그리고, 경사도 같은 경우는 한 30도까지는 가능하다. 30도 이하까지는 가능하고, 30도 이상이 되면은 흙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단면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죠. 흘러내리지 않도록. 중간중간 끊던지, 약간 수평에 가깝게, 30도 내에서. 중량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는 어떤 나무들을 심는 건데, 관목만 하더라도 토심은 한 200m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단면은 우리가 한번 이미 봤고요. 그 국법할 때 지붕 얘기하면서 일단은 방수층이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나무의 뿌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속 재질의 방근층이 있고 그리고 방근층 바로 위에 이제 물이 찰랑거리면서 찰 테니까 흙을 뚫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물들이 그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판 계란판 같이 생긴 배수판을 그 위에다가 일단 놔두고 그 위에 부직포 한번 깐 다음에 흙이 올라가는 식으로 돼요. 인공토라는 것은 흙에다가 난석이라든지 퍼라이트 같은 걸 섞은 재질이고 약간 희끼무리한 게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흙에. 전반적으로 무게가 되게 가볍다. 그래서 지붕에 많이 쓴다, 녹화지붕. 그래서 먼저 지피식물을 키운 약간 녹색 카페트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뭐 지하철역 지붕 저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뭐 서울역 서울시청사 로비에 가보면은 그런 게 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얕은 어떤 녹화를 두께가 얕은 녹화 지붕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왼편에 보이는 건 이제 중량형이고 오른편에 보이는 게 그 경량형이고 얇은 단면 그리고 두꺼운 단면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한 200 이상은 돼야 되고 그 밑에 펠트 하나 깔고 그리고 계란판 놔두었고 배수판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지금 이게 방근층 얘가 밑에 방수층 그리고 이건 아마도 뭐 방수합판쯤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되게 특이하게 단열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 단열은 물에 젖어도 되나 봐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시공은 안 하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림이, 이거 보여주는 그림이 좀 단열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게 좋은 어떤 층 구성 같지는 않고요. 얘를 다른 데로 이 아래쪽으로 옮기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단열이 굳이 여기 갈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펫이라는 거 여러분들 시공할 때 알아야 되는데, 난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난간은 뭐 허리춤까지 오는 그게 뭐 테라스에 있을 수도 있고 지붕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파라펫은 지붕에만 있는 거고요. 보통 평지붕을 보면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끝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한 150 이상은 올라가게 되는데 150mm 이상. 그것은 보통 평지붕이니까 안에 물이 고이고 빗물이 그 평평하기 때문에 튕기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건물 바깥쪽으로 얘가 뛰어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떤 수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난간은 그 위에다가 따로 붙이더라도 얘 자체의 높이는 최소 150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는군요. 근데 어차피 여기 사람이 많이 갈 거다. 그러면은 얘를 거의 난간 높이로 이렇게 쭉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벽 안팎과 상부 단면이 외기 노출되기에 단열 방수 모두 취약한 부분이다. 난간벽이. 단면을 그려보면 단열이 외벽 쪽에 단열이 있고 그리고 지붕 쪽에도 단열이 있는데 파라펫 부분이 생기면 거기서 단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상세가 좀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단열은 어쨌든 빈틈없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파라펫 부분 단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단열 방수 모두 고려를 해야 되고 높이에 따라서 그 두께가 정해지는데 850mm 거의 난간 높이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이 파라펫의 단면 한 215mm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거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그 파라펫의 두겁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외벽이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파라펫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 꼭대기 부분을 덮어주는 모자 같은 거예요. 벽체 꼭대기를 모자처럼 뭔가 커버를 씌워주거든요. 걔를 두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전통 담장 보면 거기에 조그만 삿갓 같은 단면을 지닌 기와가 이렇게 얹혀져 있잖아요. 지붕 위에다가. 그래서 전통 담장 가보면은 벽돌이든 뭐 박석이든 이렇게 갖고 벽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기와가 쫙 따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걔도 이제 두검 역할을 하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벽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갖고 단면을 구상을 한 건데 비가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벽 안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은 거기 균열도 생기고 벽의 내구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벽 자체도 지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전통 그 벽체에서는 담장에서는 정말 조그만 미니 지붕을 아예 씌워버린 거고 그냥 보통 할 때면은 코핑이라고 불리우는 이게 금속 재질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는데 수평으로 이렇게 얘를 덮어놔가지고 이 단면으로 물이 직접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핑 스톤 돌로 만든 만약 코핑을 했다. 그럼 밑에 방수막을 또 하나 대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단면을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코핑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두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두법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약에 이렇게 치장벽돌을 쌓고 안에 조족조 벽체가 있고 그래서 중공 공간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더라도 이쪽 지붕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바깥쪽으로 타고 흘러가지 않도록 일부러 지금 댐프 코스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놨네요. 근데 이게 만약 창 아래다 그러면은 대구부 쪽이면은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벽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 이렇게 보통 하겠죠. 그래서 주걱 부분에는 여기도 지금 그 비닐을 하나 깔았다는 얘기인데 DPC가 있다는 얘기는 그 벽체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두겁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보통 여기서는 그 석재로 쓰였고 이 경우는 지금 쇠를 접은 경우예요. 그래서 외벽인데 유리로 난간도 만들고 요 높이 가지고는 모자를 놨는지 유리를 요만큼 덧대가지고 난간을 높이가 될 만큼 이렇게 연장을 시켜놨네요. 그리고 마감재가 지금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석재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단열은 안쪽에 따로 되어 있는데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핑을 석재로 하지 않고 금속판으로 했죠. 이유는 여기 겉에서 봤을 때 얘가 금속으로 하면 굉장히 얇게 나타나잖아요. 물콩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급적 이 재료랑 위에 있는 유리 재료만 보이고 얘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일부러 금속판으로 지금 코핑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두터운 그 석재로 하게 되면 여기에 두 줄이 생기고 얘가 게다가 이렇게 물고기 하면서 튀어나왔다. 그럼 그림자까지 생기죠. 그래서 이건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코핑을 뭐로 할지 잡아주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상세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붕을 받고 이제 배수에 대해서 지붕의 배수를 이제 또 볼 텐데 평지붕 같은 경우는 그 수평면에 한 1:60에서 80 정도의 구배를 형성을 해요. 물론 그 아래로 뭐 거의 1:90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 구배를 그래도 깊게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물이 콘크리트로 아무리 수평면을 잡는다 그런들 그 묵은 콘크리트로 우둘투둘 할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물이 그렇게 잘 흘러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경사를 최대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60이나 80까지는 보통 묵은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구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인 물을 빼주는 이제 배관이 설치가 될 텐데, 빗물음통이 있고 선음통이 있다. 선음통은 수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지붕에 모였던 거를 최저층 바닥 쪽으로 1층 쪽으로 내려보내는 게 선음통이고 빗물음통은 수평면에서의 이동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한 1:90 정도의 구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마 끝에 빗물음통이 쫙 설치가 돼 있는데 걔가 그냥 수평한 게 아니고요. 선음통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벽의 맨 오른쪽이라든지 왼쪽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빗물음통하고 연결이 되는데 빗물음통이 선음통 쪽으로는 어느 정도 경사가 돼 있어야 돼요. 눈에는 잘 못 띄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한 1:90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빗물음통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선음통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지붕에서 평지붕 평면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드레인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접기가 돼 있어서 면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쪽 화살표를 그리게 되는데 드레인 쪽으로 물이 빠지는 쪽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드레인이 외벽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살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3개의 면으로 여기가 접혀가지고 드레인 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돼 있고, 이 경우는 4개의 면으로 해서 구배를 잡아놨고, 이 경우는 그 평면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을 접어서 구배가 되는 거죠. 물이 여기 일단 모일 텐데 이 안에서도 구배가 돼서 드레인 쪽으로 몰리도록, 이 경우는 그냥 면 자체로 모여가지고 이걸로는 알아서 들어가도록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빗물 홈통을 따라서 모이는 것은 선홈통 쪽으로 더 기울여져서 그걸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집수정에다가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지면으로 흘려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는 물을 처마 끝에서 빗물홈통이 받아주는데 얘를 노출시킬 수도 있죠. 이 경우는 빗물홈통도 노출이 됐고 거기에 이어진 선홈통도 노출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선홈통은 외벽 마감재 뒤로 들어가게끔 숨길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인데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빗물홈통도 안 보이고 선홈통도 안 보여요. 마감재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단면 구성을 잘 해줘야 돼요. 그만큼 두께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열재가 희생이 될 수도 있고요. 제대로 풀어낸다면은 단열재도 좀 얇은 두께로 거기에 계속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빗물이 안에 들어가게 하면 제대로 풀어낸 거겠죠. 그리고 선홈통 같은 경우는 보통 만약 숨기게 되면은 안쪽에다가 단면상 이렇게 파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파인 부분이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지금도 사실상 이렇게 파였거든요. 선홈통이 숨느라고, 빗물홈통이 숨느라고. 근데 보일락말락 하잖아요. 아래서 보면은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빗물홈통을. 자, 그런데 우리가 저 빗물홈통이라든지 선홈통을 위치만 잡는 게 아니라 얘의 크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럼 건축가가 얘 지붕 면적을 보고서 이 배관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건물이 위치하는 곳의 지역에 대한 강우량 정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붕 평면도를 두고서 어느 정도 면적에 해당되는 곳에 지금 빗물이 떨어질 것이냐 계산을 해요. 배수 면적을 산정하게 되고, 근데 옥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지붕인데 거기 옥탑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옥탑 자체 지붕에도 빗물이 고이지만 옥탑의 그 외벽면 있잖아요. 그 외벽면에도 빗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이 왜냐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경사져서 떨어지다 보니까 외벽 쪽에도 빗물이 맞게 되겠죠. 그러면 외벽에 맺혀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지붕면으로 떨어지는 물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배관 크기를 산정을 하는 거고, 중앙에 위치한 배수구가 구석 끝에 위치한 배수구보다 2배 더 많은 용량을 배수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평지붕 평면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드레인 위치를 잡는데 중앙에 잡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잡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중앙에 잡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 중앙에 있으면은 얘를 수직으로 빼주는 선홈통이 필요한데 얘가 갑자기 방 한가운데서 선홈통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못하겠죠? 그러면 실내에서 천장에서 받아서 그 천장 하부면으로 해서 또 배관이 천장 마감에 가려서 보이진 않겠지만 얘가 또 구배를 받고서 외벽 쪽으로, 외벽에 주로 배관을 숨길 테니까 외벽 쪽으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드레인을 하더라도 천장을 따라 천장 위에서는 배관이 있어가지고 걔가 또 외벽 쪽으로 이동시켜서 외벽 뒤에 있는 선홈통을 따라서 물이 내려가게 하니까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배관 자체 소음 단열재를 잘 감싸지 않는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방 천장 가운데서 물이 콸콸콸콸 지나가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배관이 만약 새게 되면은 방 한가운데서부터 물이 새게 되겠죠.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물이 더 모이기가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보다시피 중앙에 위치한 배수구는 구석 끝에 위치한 배수구보다 2배 더 많은 용량을 밑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바깥쪽으로 빼려고 시도를 하고요. 감추거나. 그래서 외벽 쪽에 가깝게 파라펫 가까운 쪽에다가 배수구 드레인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대신에 이 경우는 용량 산정을 하더라도 가운데에 있을 때보다는 2분의 1밖에 배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드레인의 위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외벽 쪽으로 가면. 자, 그리고 빗물음통 자체에도 구배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설계를 하게 되면요. 그냥, 선원통은 보통 뭐 직경 100mm짜리 쓰니까 하지 마시고, 특히 되게 대규모의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필요한 어떤 드레인의 위치도 잡아주고, 직경도 잡아주세요. 물론, 설비하는 기계 설비 쪽에다가 맡길 수가 있죠. 당연히 기계 설비 그 용역이 있을 테니까 하도급 줘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디자인 컨트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어떤 배관 사이즈,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곳에 배관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디자이너는 사실은 천장 한가운데 드레인이 내려오면 거기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용량이 많이 들더라도 개수를 늘려서 외벽 쪽으로 드레인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소음 단열재를 위에다가 밖에다가 감아주고 이런 건 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계산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알아두는 게 좋은데 만약에 서울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표를 사용을 해서 최대 강우량 같은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 유닛 항상 최악의 상태를 고려를 하고 배관의 크기라든지 그런 걸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거고 지금 입상관의 크기는 뭐 유량에 따라서 그 빗물의 양에 따라서 관지름은 몇을 써야 되는지 뭐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지붕의 면적은 바로 여기에 이제 이게 유량이구나. 이게 지붕 면적이군요. 지붕의 면적표는 이거고 그래서 관지름하고 해서 이렇게 딱 정해지네요. 우수 입상관의 크기 관지름이 미리 정해졌지. 이걸 보고 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수 입상관의 크기거든요. 이게 지금 저도 헷갈리네요. 이거 뭐지? 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해두고 볼게요.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지붕 면적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 유량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을 보고 거기서 지름관을 나중에 여기 지름관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서 지름관의 크기를 이쪽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름관의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제가 완벽하게 설명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실시 설계를 할 때 이 표를 얻게 된다면 차분히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참고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겉에서 이제 지붕 외 바깥쪽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제 지붕 아래를 봐야 되겠죠. 실내 쪽에서. 그건 천장에 해당되는데 자, 이제 옛날 건축물에서는 천장을 마감을 하게 되면 이건 주로 장식적인 목적이었는데 요즘 건축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극장이 되면 거기 뭐 음향판도 붙이고 뭐 조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천장 마감재 위에 그 감춰진 배관 설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천장 마감재 높이도 잡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천장 마감을 할 것인가 그런 걸 다 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매달린 천장을 한다. 마감재가 어딘가에 매달린 프레임에 부착이 돼 있다. 그러면 그 프레임이 뭐 여러 가지 구법이 있죠. 목재로 상을 짜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경량철골로 프레임을 짜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피터 줌터의 어떤 그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이 되게 멋있거든요. 호숫가에 위치해 있고 밖에도 이런 외벽도 이런 어떤 간유리로 레인 스크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 채광이 여기 이제 바깥쪽이 밝아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전시장의 전체 지붕이 천장면이 좀 밝아 보이는데 이게 물론 여기 형광등도 숨어 있지만 이게 자연 채광이에요. 외벽 쪽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콘크리트 벽체가 완전히 위에 있는 슬라브 벽체랑 맞닿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틈새가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벽 쪽의 자연 채광이 이 천장면을 따라서 천장면이 반투명한 유리다 보니까 실내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이런 전시에 적합한 은은한 어떤 조도를 만든 거죠. 이렇게 물론 유리로도 이렇게 천장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자, 재료를 보면 그냥 형상으로 봤을 때 어떤 유닛이 있어서 걔를 붙이는 판넬형도 있지만 이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매끈한 그 천장을 만들 수도 있죠. 손이 더 많이 가겠죠. 그건 이제 평면형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알바로 시자의 어떤 그 작품인데 알바로 시자의 뭐 미메시스 미술관 같은데 보면 이렇게 천장이 거의 석고 마감 벽과 거의 같은 느낌으로 되게 거대하게 하얀 면으로 그냥 끊임없이 유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판넬형으로 만약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유닛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텍스를 보면은 일단은 경량 철골 틀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그거랑 같은 사이즈로 또 하나의 유닛 사이즈를 딱딱 들어갈 수 있는 판넬 이런 제품을 사가지고 뭐 스크류로 붙인다든지 이 경우는 스크류가 보이지 않는 제품을 사용을 했네요. 그냥 조립식으로 갖다 끼우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앵글이라서 위에 얹혀진 방식이라서 지금 스크류가 필요 없었군요. 이런 식의 어떤 판넬 형상으로 또 제품이 나오죠. 순정 마감재가.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로 나오는데 SMC 판넬이라고 불러요. FRP 파이버로 이제 보강된 플라스틱 판인데 이걸 주로 이제 화장실이든지 실외 뭐 필로티 천장 하부 같은데 많이 쓰게 되고요. 금속 재료도 나오고 PVC 판넬로도 나와요. PVC 판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내구성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죠. 가격은 되게 낮고 금속 판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형태는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다양하진 않아요. SMC랑 뭐 비슷한 사이즈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어떤 동글동글하게 패턴이 있는 이런 제품 SMC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로 우리 뭐 아파트 화장실 같은데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는 천장 이런 것도 다 SMC 재질이에요. 플라스틱 왜 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 습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래야지 이걸 잘 버틸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제품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패턴이라든지 디자인으로서 봤을 때 정말 한심하고 제품이 저것밖에 없나. 실제로 저것밖에 없고요. 그 색깔도 너무나 몇 개 한정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건축가 입장에서. 차라리 저걸 하느니 그냥 평평한 면을 알버시자처럼 따로 만들고 필요한 마감 처리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신 시공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건 금속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스팬드럴인데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여러분들 많이 흔하게 봤을 거예요. 필로티 천장,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필로티 주차장, 쌍보 같은 거 보면은 위에 경량 철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주로 시공을 하게 되고 근데 어떤 아파트는 뭐 세입자 그렇게 저렴한 어떤 전세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화장실이 이런 식의 약간 두터운 SMC 플라스틱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얄팍한 PVC 재질의 이런
그 화장실 마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천장재 같은 경우는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쏙쏙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얄팍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이죠. 시공성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좋은 어떤 마감이 필요한 곳은 쓰진 않고요. 뭐 조명을 숨기거나 그래가지고 루버 형태로 돼 있는 천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반 노출이 된 거죠, 천장에. 위에 설비라든지 그런 게. 그리고 바리솔 같이 아예 얇은 그 팽팽하게 잡아당긴 필름 같은 거를 로 마감하기도 해요. 바리솔 같은 경우는 얘가 플라스틱이라서 여러 가지 빛깔로도 나오고, 그 뒤에 조명을 켜게 되면은 투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도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미술관 로비라든지 그런 데 사용한 루버형 현장 마감재이고, 이게 이제 바리솔이라는 제품으로 현장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판판해 보이고, 어떻게 불을 켰더니 저기 천장면이 다 밝아지기도 하고, 되게 세련된 건데, 얘가 이렇게 매끈해 보이는 이유는 얘는 이렇게 그 탄성 소재를 가지고 아주 얇은 필름이라서 얘를 당겨가지고 프레임에다 걸어서 얘가 아주 팽팽해 보이기 때문에 면이 되게 매끈해 보이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얄팍한 애고, 그래서 쉽게 찢어지고 손상이 돼요. 그리고 밑에 조명이 저렇게 조명 투광성 있는 바리솔 마감을 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철진하고 그래가지고 초파리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집단으로 죽었다. 그럼 한두 해 지나서 보면은 거기 바리솔 위에 까만 점들이 계속 이렇게 모이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자, 거기까지가 우리 천장까지 본 거고, 맨 마지막 단원이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계단이에요. 전혀 우리 갑자기 지붕 보다 계단 보지? 뭐 이렇게 약간 엉뚱한 생각이 들겠지만, 계단도 우리가 일단은 그 건물의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 강의 어딘가에 얘를 넣을까 찾다가 이번 강의가 가장 빈칸이 많이 남아서 여기 들어가게 됐어요. 건축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건물은 직통 계단을 갖고 있죠. 직통 계단이라는 게 그 피난용인데, 복도라든지 그런 데를 거치지 않고 최상층에서 피난층까지 바로 연결되는 게 직통 계단이죠. 직통 계단은 주로 철골재 프리팹으로 제작을 해요. 대표적으로 홍문관, 여러분들이 거기 그 비상 계단을 하면은 걸어가다 보면 퉁퉁퉁퉁 거리면서 쇠가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 철골조로 만들어진 계단이라서 그런 거죠. 주로 뭐 유리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계단을 보진 않고 그냥 직통 계단으로 많이 쓰이는 것만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왼편의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끊김없이 바로 피난층까지 갈 수 있는 게 직통 계단이고, 계단의 어떤 그 구성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철판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된 면이 있고, 디딤면이 있고, 영어로는 얘가 스텝이고 얘는 라이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면이 있고, 얘가 이제 일종의 보같이 옆에서 잡아주는 거고, 계단의 구조적인 두께는 여기 이 제일 얇아지는 이 두께, 요 수직으로 이렇게 잰 두께가 결국은 얘의 어떤 슬라브 두께거든요. 기울어진 슬라브로 구조를 해석했을 때. 그래서 구조적으로 얘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면 이 두께가 점점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난간도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논슬립이라는 것은 계단 끝에 위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마찰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주 반질반질한 타일로 돼 있고 논슬립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를 비 오는 날 잘못 밟고서 확 발이 미끄러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뒤통수는 바로 이 모서리에 가서 꽂히게 돼 있어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논슬립이 필요한 거죠. 자, 만약 RC 쪽으로 계단을 만들게 되면은 현장에서 만드는 게 이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될 거예요. 일단은 계단실 벽체를 먼저 만들고, 그러면 계단실이 완성이 됐지만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우물처럼 완전 뚫려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기울어진 거푸집 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을 해요. 얘는 기울어진 슬라브다 보니까 슬라브에 필요한 배근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양옆에 있는 벽하고도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배근을 서로 엮어줄 거예요. 그리고 칠판 부분만, 수직으로 돼 있는 부분만 거푸집을 댄 다음에 그 발을 디디는 면은 거푸집을 안 돼요. 수평면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타설을 하면서 그러면 칠판 그 디딤면 쪽으로 타설한 콘크리트들이 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듬어 주면서 천천히 타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까다로운 부분이죠. RC 쪽 현장에서 RC 쪽 콘크리트 계단을 만약 만든다 그러면. 그래서 거칠게 시공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건물은 RC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해요. 프리캐스팅 되어 있는 그 계단을 가져오는 경우는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은 되게 많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 회사도 있어요. 일단은 조적조벽에 지지를 하고, 그래서 그 기울어진 그 계단면이 구조적으로 어디랑 연결이 될 거냐. 이 계단실을 감싸고 있는 조적조벽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계단 참 쪽에 하나씩 있는 보에다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중심에다가 벽 하나를 두고서 거기서 캔틸레버로 잡아서 주변의 계단실에는 벽체 없이 완전히 혼자서 자립 구조물처럼 서 있는 그런 계단식 탑을 만들 수도 있죠. 그 사례는 그 우리 와우관 8층에서 연결되는 화공대 건물 있잖아요. 제2공학관인가? 그 옆에 있는 건물인데 하여튼 화공과가 쓰는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이 이렇게 와우관 8층에서 나가면 바로 계단실로 그 건물 계단실로 이어지죠. 그 계단이 그래요. 그 계단이 가운데 중간에 벽이 있고요. 그 벽에 양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이 캔틸레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보이는 이유가 이 계단을 바깥쪽에서 우물 형태로 벽을 세워갖고 잡아준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벽이 잡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계단은 물론 난간 때문에 계단이 완전히 완전히 노출된 채로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 따라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대로 노출이 돼서 보여요. 밖에서. 가운데 중심벽을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을 할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칠판 부분만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넘쳐서 막 솟아 올라오는 애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평면을 유지를 하는 식으로 나중에 이제 넘치는 애는 굳은 다음에 뭐 깎아내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넘치기 전에 굳기 전에 위에 있는 거를 수평으로 이렇게 다져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평면은 다져가지고 만들고 굳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 판 하나 대고 칠판 부분만 대고 그지? 철근 배근하고 이렇게 해갖고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기울어진 얘가 이렇게 계단 참에 있는 슬라브 양편 사이를 보처럼 이렇게 이어주는 식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기둥으로 둘러싼 곳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가 있고 보가 있는데 보 사이를 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심에 벽체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캔틸레버식으로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페로 스테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로폼 같은 거푸집 같은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림을 보면 설명할 거고 그리고 프리캐스트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공장이 일단 있어야 되고 외국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층의 높이랑 그리고 계단 폭이랑 얘 경사도를 정하게 되잖아요. 설계 동영상에서. 그러면은 그걸 정한 거를 이 업체에다가 프리캐스팅 주문을 줘요. 하청으로. 그럼 걔네는 딱 그 각도라든지 그 폭만 딱 들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장에서 프리팹을 하는 거예요. 프리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다가 바로 넣으면 장점이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보다 바로 그냥 그 계단식 그 계단 통에다가 얘를 그냥 꽂아놓기만 하니까 시공이 되게 빠르죠. 문제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간 기둥을 계단판에 관통시켜가지고, 뭐, 난간을 어떻게 고정시킬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보면은, 지금 페로스테어의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 계단 통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렇게 거푸집해갖고, 콘크리트로. 그리고 계단 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스템이 시작이 돼요. 여기다 앵커라고 불리우는 철판을 일단 대고, 거기, 이렇게 또, 기울어진 양쪽에 가세를 대고, 그리고 얘를 쇠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얘가 거푸집 같은 애인데, 얘가 다 이제 잡히면은,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갖다 부으면은 계단이 완성되는. 그래서, 좀 아까 봤던 재래식의 되게 지저분하고 그런 복잡한 거푸집 설치가 아니라, 한 번에 이런 부분이, 미리 제작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얘가 페로시테어예요. 그리고 얘를 보면 이제 합성이 되죠. 콘크리트를 붓다 보니까 밑에는 철판으로 돼 있고 위에는 콘크리트가 부어져 있는 합성 재료가 되는 거고, 이런 거랑 굉장히 가까운 그 계단이 우리 홍문관에 있는 비상계단이고요. 그 위에서 보면은 돌로 마감이 돼 있는데 그걸 통통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아니면은 내려가면서 위에 있는 계단 하부를 보면 걔는 쇠로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는 쇠로 만든 거푸집이 있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윗면은 콘크리트로 마감이 돼 있는, 실제로는 국법을 쳤을 때는 얘는 철골조에 가까운 그런 어떤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프리캐스트 돼 있는 계단이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어떤 이 마감면이 굉장히 깔끔하죠. 아까 현장에서 타설한 거랑 비교가 안 되죠. 구조적으로 되게 튼튼하고 굉장히 정교한 깔끔한 계단이니까 노출 콘크리트 계단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면 노출 콘크리트 계단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거칠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프리캐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세련된 마감을 콘크리트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철골조로 계단을 하게 되면은 3.2mm 정도 두께 무늬출판을 쇠판을 접어가지고 기역자로 지그재그로 접어서 계단판을 구성을 하고, 모두 철골조로 갈 수 있다. 근데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다 철이다 보니까 퉁퉁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홍문관처럼 위에다가는 석재라든지 모탈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놔서 무게도 좀 늘려주고 퉁퉁거리는 그 소음도 많이 잡아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전형적인 어떤 우리나라 그 철골 구조물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비상계단인데, 마감은 시멘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실제 그 밑에는 이게 쇠판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철골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는 계단 당연히 만들 수 있는데, 그 목조주택에서는 이제 당연히 목조로 만들고요. 되게 오래된 어떤 그 제작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조로 되어 있는 계단을 보긴 힘들어요. 그만큼 목조주택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측면판을 먼저 만들어요. 그 지그재그로 되는 이 양쪽에 기울어진 판을 먼저 만들고, 그 일종의 보가 되는 거죠. 기울어진 보. 그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계단에 하나하나의 스텝을 이렇게 잡아주는 식으로 시공을 하게 돼요. 그 디딤판, 트레드라고 써있는데 스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발이 닿는 계단의 수평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칠판은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 라이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판하고 그 디딤판이 맞물리도록 이런 식으로 홈을 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립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 얘네들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양쪽에 스트링거를 이렇게 기울어진 볼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걔한테도 홈을 미리 파면서 딱딱 꽂아놓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조 계단을 만들게 돼요. 아까 스트링거 얘기해줬고, 난간도 얘기했고, 하부부는 스트링거, 계단의 폭이 넓다. 이렇게 되면은 스트링거 양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밑에 볼을 중간에 이렇게 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스텝 밑에 감춰져 있는 하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강을 이렇게 밑에서 하게 되고, 하부부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돌로 만약에 계단을 하게 되면 팔라디오가 만든 거를 제가 그 처음에 신기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조족조할 때 얘는 그냥 그 통짜로 각 스텝을 통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꽂아놓기만 해도 캔틸레버식으로 충분히 고정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네모로 뭐 경계석, 도로 경계석 같은 어떤 크기잖아요. 이런 부재를 사가지고 얘를 이런 식으로 겹치게 한 다음에 벽에다 이렇게 꽂아놓기만 해도 떠 있는 계단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물론 밑에 면이 이렇게 서로 겹쳐지도록 이런 식으로 단면을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밑에서 보면은 평평한 면이 보일 텐데 이렇게 보이는 계단 밑면도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시공할 수도 있고요. 자, 거기까지가 오늘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양은 좀 적었어요. 그 다른 때보다는. 일단은 공유는 중지를 하고, 여러분들, 자, 우리 조교는 여기 그 메모된 채팅창에 지각한 학생들 좀 기록을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지금 해주세요.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은 왠지 다 바쁜 것 같은데 카운트다운 할게요.